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오늘은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인 대서입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쏟아져 내리던 폭우가 그치자 찜통더위가 다시 시작됐고 전국 곳곳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날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성민혁 기자, 이 시각 출근길 기온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곳 광화문은 영상 26도인데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는 이미 30도에 육박합니다. 조금이나마 더위를 쫓기 위해 손 선풍기를 들고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인 대서에 맞춰 폭염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서울엔 이미 어제 8일 만에 다시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안성과 강원, 세종 등엔 폭염 경보까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한낮 찜통더위에 더해 잠 못 이루는 밤 더위까지 나타나겠습니다.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내륙 최저 체감온도가 30도에 이르는 초열대야가 예상됩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은 최대한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전국 수해 지역의 구조와 복구 작업이 한창인데 일부 지역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지역에 따라 5에서 60mm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곳에선 강하고 요란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수해 복구 현장에선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더위는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인데 기상청은 서울 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 광화문역에서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길게는 엿새째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가 끝나자 수마가 핥히고 간 상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숨진 사람만 지금까지 19명에 달하고 실종된 9명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준석 기자입니다. 아직도 흙탕물이 흐르는 계곡. 통째로 뽑혀 쓸려 내려온 나무들이 텐트를 덮쳤습니다. 119 대원들은 수색견과 함께 산더미처럼 쌓인 잔해물 더미 주변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이곳에서 야영을 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40대 여성과 10대 아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형체조차 사라진 농경지. 경찰관들이 탐침봉으로 쌓인 토사를 찔러보며 산사태로 매몰된 70대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밭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하니까 가서 뭐 이렇게 본 거예요. 또 한번 나가봤다 왔다가 다시 나간 거예요. 한 순간에 저기서 터진 거예요. 남성은 낮 1시쯤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16일부터 전국을 강타한 극한 호우로 지금까지 19명이 숨졌습니다.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이 안 된 실종자는 9명에 이릅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은 인력 900여 명과 드론 등 장비를 투입해 수색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제거 작업을 하면서 우리 대원들은 옆에서 육안으로 병행해서 이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쌓인 잔해물이 워낙 많은 데다 폭염까지 찾아와 수색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대통령실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강행 방침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보 성향의 민주노총과 참여연대는 물론 지난 총선에서 연합했던 군소정당들도 지명 철회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강 후보자가 예산권을 무기로 장관에게 갑질을 했다는 폭로까지 나왔습니다. 한송은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국정감사에 나온 정영애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역군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합니다. 해바라기 센터 설치하기 위해서 몇 차례 간담회하면서 소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처해하는 정 장관을 향한 강 의원 언성은 더 높아집니다.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은 없고. 장관님, 예.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정 전 장관이 당시 강 의원에게 이른바 예산 갑질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최근 지인들과의 단체 대화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의원 지역군의 해바라기 센터 설치에 병원의 협조를 얻지 못했다고 하자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맞냐며 화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관련 없는 여가부 예산 일부를 삭감했다는 게 정 전 장관의 증언입니다. 대통령실의 임명 강행 방침에 대해 진보 성향 단체들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고
참여연대도 치명적 부적격이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도 갑질과 무책임으로 이룰 수 있는 성평등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등 민주당 위성정당에 참여했던 군소정당들도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이처럼 반대가 많은데도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권력이라며 주권자 목소리를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소신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국정 지지율도 첫 하락세를 보였는데 야당은 강 후보자가 임명돼도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강선우, 이진숙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지난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건 취임 후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주권자의 목소리를 강조했지만 주권자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험과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여당 지도부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야당은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또 임명을 강행한다면 강 후보자가 참여하는 본회의와 상임위에 협조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여가부 장관으로서 인정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관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갑질은 아무래도 좀 상대적이고 좀 주관적인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선 폐악질을 부려도 낙마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됐으니 얼마나 쓰레기통 취급을 당하겠느냐. 갑질로부터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니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등의 성토가 나왔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기획 사건 같다며 사실상 2차 가해를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정부, 공기업 등 인사에 도덕성 검증은 필요 없고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공무원 인사 담당 최고 책임자 자리에 적합하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이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과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두고 기획된 사건이란 글을 썼습니다. 언론 기고문에선 한 불륜 사건 여성을 꽃뱀이라고 비난하면서 박 시장 사건에 대해서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항상 뒤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2차 가해에 대한 최 처장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고 이야기했던 분 중에서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분도 사과 의사를 다시 한번 밝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 최 처장은 2021년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에 인사는 코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근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하자 도덕성 검증은 하면 안 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7대 인사 원칙을 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장차관들을 향해선 무능한 인간들이란 표현까지 썼습니다. 아주 같은 짓을 국회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을 왜 검증합니까? 어떤 사람의 도덕성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최 처장 측은 관련 영상은 모두 내렸다며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과거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1970년대부터 한국의 소식과 북한 내부 실정을 단파 라디오를 통해 송출하던 방송들이 최근 중단됐습니다. 대부분 국가정보원이 운영하거나 지원하던 사업으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였는데 전면 중단은 5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반면 북한 영화나 만화처럼 우리 국민들의 접근이 제한됐던 자료들은
알 권리를 위해 빗장을 푼다고 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최근 방송된 대북 단파 라디오 방송 희망의 메아리입니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돼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을 불러 아무런 설명도 없이 전사증을 전해준 가운데 1970년대 초부터 북한 정권의 실상을 비판해온 이 방송은 국가정보원이 운영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달 들어 대북 라디오와 TV 방송들이 줄줄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지난달 말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조치로 보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적대적인 남북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서 군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나 표류 북한 주민에 대한 선제적 송환과 같은 대북 화해 조치에 이어 그동안 멈추지 않았던 대북 라디오 방송까지 중단시킨 건 북한이 원하지 않는 정보 유입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금 중단은 아마 전략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고 아마 이런 경우는 전례를 찾기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북한에서 나오는 정보의 문턱은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북한 만화나 영화 자료는 대부분 특수 자료로 분류돼 일반 공개가 제한돼 왔는데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자료의 경우 제한을 푸는 방안이 여권에서 검토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자료 대국민 공개 확대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분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드는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병묵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가부 장관 임명 강행 수순에 들어간 상황에서 추가 갑질 폭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이 강 후보자가 예산 갑질을 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먼저 2021년도 국감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숫자가 감소하기보다는 이제 변경은 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은 없고 장관님 숫자가 유지되고 있다고요? 36개소, 40개소, 39개소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특정 권역에 해바라기 센터가 없는데 줄은 거 아닙니까? 물론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의 사업을 챙기고 또 정부에 요구하는 모습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 해당 부처의 장관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니 이만저만해서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강선우 의원이 당시에 무슨 말이 맞느냐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깎아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지금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입니다. 글쎄 지금 상임위에서 발언한 내용하고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을 이렇게 합쳐보면 정영애 전 장관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에 대한 반박도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구 사업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냥 안 해주겠다가 아니고 그 해바라기 센터에 산부인과 의사가 이제 필요한데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요. 산부인과 의사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아주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기획조정실 예산을 깎아버렸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글쎄요 이거야말로 그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은 이제 본인이 소속돼 있는 그 국회의원실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바로 여성가족부 전체에 대한 그것도 장관에 대한 갑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쪽으로 지금 그 갑질의 범위가 저는 확대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른 반발 기류를 더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보수 정권에서 장관을 지낸 분의 목소리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분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참여연대나 민노총이나 이런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들에서도 강선 후보자 임명 강행 부적절하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요. 부담이 많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내부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자가당착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정치의 본령을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걸 우선시하는 정당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도 위배되는 어떤 자가당착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비판의 지점은 이게
기득권 중심의 동지주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부 고발이 나왔잖아요. 근데 내부 고발을 한 그 약자로서의 동지는 동지가 아니고 기득권을 가진 강자로서의 동지는 동지다. 뭐 좀 이런 내부의 갈라치기까지 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안팎으로 큰 부담을 넘어 이어지는 여진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여권 내부의 반발 속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합니다. 우상호 정무수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여러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역 의원이라는 점, 그러니까 동료라는 점이 반영이 된 건가요?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재미있는 점은 진행자가 그러니까 당 의견이 반영된 거냐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우상호 수석이 덧붙이실 말이 없는 건지 좀 아니면 회피를 하시는 건지 여당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지금 얘기한 여당 지도부 의견이 결정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당 지도부는요. 단 한 번도 이재명 정부의 그 집권당 아닙니까? 이재명 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낙마를 거론한 적조차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당 지도부의 의견을 들었다는 얘기는 들어서 그거에 영향을 미쳐서 뭐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면 들을 필요도 없는 의견 아닙니까? 뭐 어차피 낭만은 없다. 뭐 이렇게 입장이 이미 다 나와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핑계로 해서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건 영향을 미칠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큰 다름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공감이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갑질이란 거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내면서 강 후보자 계속 엄호하는 분위기인데 이런 분위기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실에서 임명을 강행하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걸 당에서 그냥 묻지 마로 뒷받침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갑질이 주관적이었다면 정말 그 갑질을 당했다는 사람의 어떤 특수한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이제 한정해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는 국민 눈높이로도 그걸 갑질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질이 주관적이다 또는 상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묻지마로 감싸게 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지 이게 국민 수준의 눈높이에서 그래 공감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 아마 터무니없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죠. 민주당에 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만든 을지로 위원회가 있잖아요. 여기에 소속된 의원들이 뭐 100여 명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강선우 후보자, 갑질 의혹에 휩싸인 강선우 후보자를 엄호하는 민주당을 두고 이런 을지로 위원회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질문에 대해서도 이게 자가당착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제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부의 문제에서 내부의 동지들이 강자냐, 기득권자 동지냐, 아니면 약자냐, 약자인 동지냐 이게 지금 갈라지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지는 뭐 기본적으로 연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이 있는 동지는 동지가 되고 더 보호해야 될 동지가 되고 기득권이 없는 동지는 보호를 안 하고 그냥 쓰여지고 부속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동지라면 그거는 공정한 연대의 정치가 아니죠. 불공정한 연대의 정치고 기득권 중심의 동지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우리가 지금 우상호 수석이 얘기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당 지도부라는 것이 당대표 중심의 당 지도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중심의 원내 지도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겉으로는 약자 보호, 을들을 보호하겠다는 걸 표방을 하면서 안에 내부 동지들을 향해서는 좀 다른 목소리가 갈리는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박찬대 두 의원, 이 두 후보의 목소리도 나뉘고 있습니다. 온도차가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 정당은 예. 무엇을 준비하는 정당이냐면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입니다. 근데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 중도층이나 민심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청래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기득권 중심의 동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민심과 중도를 생각하는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의 대표의 모습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강 후보자를 임명해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차질을 빚거나 여가부의 정책 추진이 동력을 잃게 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또 야권에서는 강선 후보자가 여가부의 수장으로 가게 된다면 여가부 공무원들이 벌벌 떨지 않겠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벌 떤다는 게 이제 이른바 표리부동의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죠. 예. 강선우 장관 앞에서는 이제 뭐 그거야 뭐 장관이니까 예. 장관으로서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제 돌아서서는 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그 리더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이 제대로 서겠는가 예.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권에서 이제 만약에 임명을 한다고 그랬을 때 인정을 못 한다 하는 거는 뭐 당분간은 그렇겠지만 뭐 인정 안 할 방법은 없죠. 다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 예.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는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뭐 참여연대나 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기류인데, 임명을 강행했을 경우에 우군 일부조차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정치적 부담이 커질 거거든요. 이거 하나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급전직하지는 않겠지만 예. 적어도 여러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얘기하듯이 그 가랑비 중에 하나는 틀림없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런 부담 때문에 지금 여권도 지금 사실은 임명 강행하겠다고 자꾸 얘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임명해버리면 돼요. 예. 그런데 임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는 고민이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7주 만에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이런 지금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그 공무원들의 어떤 경계심을 굉장히 높이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정책들을 했고요. 회의 속에서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 피해가 일어났을 때는 현장에 가서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그다음에 피해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다 잘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줄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받는데, 다 좋은 평가를 받는데 지지율은 하락했다? 그럼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는데 어디서 변화가 있었냐, 이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인사뿐이 예. 요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지금 떨어져도 62%, 62% 정도인데, 사실 중요한 건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꺾였다는 지점이에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왜 그러냐면 뭐 이게 면접 조사든 아니면 ARS 조사든 추이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 얘기를 하잖아요. 예. 특히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계속해서 그 상승 추세였어요. 예. 근데 그 상승 추세가 꺾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에 반전이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매주 발표합니다. 매주 발표하는 중에 지난주에 중점적으로 있었던 게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많은 그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가 있었어요. 예. 청문회 그 후보자들 전부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추세가 계속 상승세였다가 반전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음에 또 특단의 여러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고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2일로 확정된 가운데 전한길 씨 입당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 간 입장차도 뚜렷한데 관련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입당하는 사람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고. 윤어게인, 부정선거, 계몽령을 옹호하는 사람들까지 당을 열어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혁신도 극단 세력과의 결별도 어느 것 하나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전한길 씨의 당대표 출마설도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이거저거 따져봤을 때 당대표는 출마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이번 당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의 조건이 안 되죠. 예. 당비를 3개월 이상 냈어야 되기 때문에 출마 조건이 안 되니까 뭐 비대위에서의 특단의 조치가 있으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비대위가 그런 조치를 취할 것 같지도 않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특혜가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혜성 그 조치가 되기 때문에 안 될 것 예.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은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요. 극단적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그걸 심사를 해서 점수가 61점이면 받아들이고 59점이면 안 받아들이고 저는 정당은 그럴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당 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에도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다만 전한길 씨의 경우에는 이제 인기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인기가 혹시 그 당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우려 때문에 특정 어떤 팬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내친다. 그건 전 정당이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예. 저런 것들은 충분히 국민의힘 당원들이 그 내부에서 녹여낼 수 있다. 녹여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당원으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전한길 씨가 아니라도 누군가 당원으로 가입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한길 씨가 일단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오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다만 이걸 두고 지금 계파 간에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굉장히 충돌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노선투쟁이라고 봐요. 예. 노선투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은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독도 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진짜 정교한 양을 써야지 그게 약이 되는 거지. 독도약이다. 예. 네, 그렇지. 그걸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죽인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전한길 씨의 수준은 독이 굉장히 치사량의 수준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 자, 불법 기원과 내란 혐의에 대해서 무작정 닥치고 옹호 이런 적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당원들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어느 정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노선을 택했을 때 그 정당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정당을 죽일 수 있는 독이 너무 과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정리를 해줘야지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 선거를 준비하는 조직으로서 제대로 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다고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윤희숙 혁신위원장과도 만났다고 하고 지금 이 전한길 씨 입당 논란 속에 쇄신파 의원들 간의 연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일종의 문제의식 공유라는 데까지는 제가 인정을 하는데 예. 연대라는 거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됐든 아니면 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이 됐든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쟁 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경쟁 관계인데 어떻게 굳이 연대를 할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문제의식은 공유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한길 씨와 같은 극단적인 세력들의 당내 진입을 막자 내지는 당내에 진입했을 때라도 그 사람의 영향력을 최대한 줄이자. 그런 정도까지는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궁극적으로는 당원들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전한길 씨와 같은 극단적인 세력한테
정말 그 많은 공감을 해서 뭐 그쪽으로 우리가 간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건 당원의 선택이니까.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보면 뭐 선거에서 앞으로 그 뭐 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원들의 선택에 맡겨도 저는 충분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참 지금 속속 주자들이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한동훈 전 대표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글쎄 생각하세요?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예. 지금 한동훈계인 조경태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뒤늦게 뛰어든다? 글쎄 저는 뭐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걸로 봅니다. 김상일 의원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노선 투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극우냐 아니면 중도 합리 보수냐 이거를 지금 선택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 노선 투쟁을 중심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선이 강해지는 쪽에서 내가 뒤에서 조력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면 뒤에서 조력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고 그 노선 투쟁에서 극우 노선이 그 우위를 점해가지고 당이 점령이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위기감이 느껴진다면 직접 나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는 국민의힘 상황까지 짚어봤고 강선우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강선우 후보자의 해명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은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주장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처음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SNS에 특검 수사와 관련 입장을 담은 750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상급자 명령에 따른 군인과 공직자가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받고 있다며 특검 수사로 저에 대한 정치 탄압을 넘어 죄 없는 사람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며 앞으로 형사법정에서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뒤 특검 조사뿐 아니라 재판 출석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진짜 부탁드릴게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고 계속 버티자 추가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긴 겁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수사 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보냈고 김건희 여사에겐 다음 달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이 가정 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택 등에서는 타이머가 달린 폭발물 15개와 총알 80발가량도 발견이 됐는데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 특공대원 6명이 다급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올라탑니다. 현관문엔 출입 통제선이 설치됐습니다. 60대 남성이 며느리와 손주가 보는 앞에서 생일상을 차려준 30대 아들에게 총 3발을 쏜 건 20일 밤 9시 반쯤. 정말 무슨 식탁이나 TV 정도를 깨지는 소리처럼 정말 컸어요. 한 9번 정도 소리가 났거든요. 복부 등에 총을 맞은 아들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고 남성은 차를 타고 도주하다 서울 서초구에서 붙잡혔습니다. 차량에선 총알 86발이 발견됐습니다. 도봉구의 자택엔 낮 12시로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 15개가 설치돼 경찰이 긴급 해체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오랜 가정불화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총은 인터넷 등을 통해 얻은 정보와 재료로 직접 만든 걸로 파악됐습니다. 총기 제작 관련 파이프 등 자재들을 구매 후
공작소에서 용도에 맞게 잘라 제작하였고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한때 먹통이 되는 일이 벌어졌고 주민센터를 찾은 일부 시민은 신청 날짜를 착각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신청 첫날의 풍경을 장혁수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오전 9시 주민센터 문이 열리자마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대부분 연령대가 높은 어르신들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치 않아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직접 신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활비 써야지 뭐 어떻게 써. 어려우니까. 첫날은 출생연도 끝이 1과 6인 시민들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태어난 연도 끝자리가 기준인 요일별 지급을 착각해 헛걸음을 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왜 돌아가셔야 돼요? 생년월일이 틀리니까. 아니 내가 여기서 계속 얼마 전에도 왔어 했어. 사용처를 명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에 40만 원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되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있으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쓰기 전에 반드시 물어보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일부 카드사 앱은 2시간가량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이 올리면서 약간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장애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는 했어요. 폭우 피해가 큰 경남 등 일부 수해 지역에선 쿠폰 지급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지역이 침수가 돼서 어르신들이 지금 여기 오실 수도 없고 지금 해드릴 수도 없어요. 토요일부터는 생년 관계없이 누구나 민생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앞서 전해드린 대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정황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고 충격받았던 사건일 텐데 이게 아들의 생일 잔치를 열어준 그 상황에서 총을 발사를 한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그 총기 청정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 인천의 강남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부촌인 여기에서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특히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60대 남성이 30대 남성에게 총격을 가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했던 사안이라고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60대 아버지의 생일 때 아들이 본인의 아파트로 이제 그 초대를 했고 거기에 아들 부부 그리고 아이들 2명 그리고 지인까지 해서 6명이 있는 장소였어요. 좀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하다가 이 60대 남성이 아버지죠 잠깐 나갔다 오겠다라고 하면서 들어온 이후에 이 총을 그 어떻게 보면 난사했다라고 하는데 한 3발 정도를 그 쐈다고 하는데 그 중에 2발은 아들에게 명중해서 안타깝게도 곧 사망했고 한 발은 빗나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출동을 했고 뒤를 정리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그 아들은 사망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이 60대 남성 차량에 수십 개의 산탄이 추가로 발견이 됐거든요. 추가 범죄 가능성도 있었던 걸까요? 일단 가해자의 차량에 사제 총기 외에도 총열로 추정이 되는 쇠파이프가 11점이 있었습니다. 네. 게다가 산탄은 86점이나 추가로 발견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여러 추가 정황까지도 지금 수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 가해 남성이 사용했던 그 실탄에 대해서는 20년 전에 구매를 해서 보관을 했다라고 이런 주장으로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경찰은 일단 범행 당시에 음주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다라고는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이 남성이 자신의 아들을 범행 대상으로 보고 계획 범죄를 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범행 이후에 며느리와 손주가 같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안방으로 피신을 했고 그리고 지인도 밖으로 몸을 피했다라고 합니다. 일단 같은 장소에 있었던 다른 이들을 추가로 노린 정황은 아직까지는 없다고는 합니다. 예. 말씀해 주셨던 대로 우리나라가 총기 청정 지역인데 이분이 사제 총기를 갖고 있었던 점 그리고 폭발물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 이 점들이 되게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분이 온라인에서 그 만드는 법들을 보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서 총기 사용법을 보고 배워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 지난 2022년 일본에서는 3D 프린트로 만든 총을 이용해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저격했던 사건이 있어서 충격을 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 기사를 봤더니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의 이런 총기 관련되는 것에 신고가 들어왔는 것이 2020년에는 한 416건 정도 되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5,600건. 엄청나게 이런 부분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부분이 글로벌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아무리 차단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그것을 차단할 수가 없고 차단한다 하더라도 다른데 또 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제 총기나 폭발물을 만드는 방법이 일반 대중에게 계속 노출되는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는 상태라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60대 남성 집에서는요, 이 폭발물 10여 개가 발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마터면 더 큰 참사가 벌어질 뻔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더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제 총기뿐만 아니라 지금 사제 폭발물까지 발견이 된 건데요. 일단 이 해당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뒤에 경찰에 말을 한 게 집에 낮 12시에 터지게 설계해 놓은 폭발물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이 이 가해 남성의 도봉구 자택을 수색해 봤더니 인화물질을 담은 페트병 15개를 연결한 형태의 폭발물을 실제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제 폭발물에는 발화 장치 그리고 타이머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줬는데요. 경찰은 새벽에 주민 100여 명을 대피시키고 이 폭발물들을 수색해서 해체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다행히 참사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은요, 범행 후 이 남성이 한강 인근으로 가려 했다라는 진술을 토대로 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자택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한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어떤 곳도 아니고 자신의 집에 폭발물을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범행 동기 어떻게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사실 살인죄가 전형적인 동기 범죄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 경찰의 초동 진술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가정 불화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20여 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아들이 성장해서도 그 이혼의 책임이 아버지인 자기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함으로써 그간 많은 좀 가정 불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를 때에 이 동기에 따라 했을 때 이 가정 불화에 따르는 앙심 이런 부분은 보통 동기 살인이라고 해서 한 15년 전후 어떻게 보면 형이 선고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통상 저희가 형법적으로 봤을 때에 존속살인,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이런 케이스는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이런 케이스는 아주 드물다 보니까 무슨 비속살해 이런 것도 없고 일반적인 살인죄로 지금 처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동원하는 등 나름대로 이 동기를 확인하는 수사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 첫날이었던 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처 모두 신청자가 몰리면서 혼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일부 카드사 앱이나 지역 카페 사이트가 오전 한때 먹통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오후에 잠깐 시간이 나가지고 그 카드사 앱을 폐했다면 금방 그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전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다고 합니다. 불통이 될 정도가 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한 5,060만 명 전 국민한테 주니까 그중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 8.2%로 415만 명이 신청을 했고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7천억이 넘는 정도로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카드사 앱이라든가 이런 데가 사실상 먹통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일부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접속자가 많아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메시지도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그래도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해서 91%는 다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래도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그래도 내가 어떤 손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걸 해야지 하면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많이 가셨다라는 소문인 것 같은데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끝에가 6년 그러니까 2001년, 2006년 이럴 때 했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못지않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아가지고 오전보다는 오후 약간 시간 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앞서 저희가 리포트에서 본 것처럼 일부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 주민센터와 은행으로 몰렸거든요. 오늘도 이어질까요? 가능성이 있죠. 사실 어제도 은행 영업정 창구가 상당히 붐볐습니다. 네. 소비 쿠폰을 신청하려고 하는 이제 많은 고객들이 몰리면서 은행 창구가 상당히 붐비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요일제로 이번 주까지 25일까지는 출생연의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제는 17로 끝나는 출생연월일의 신청자만 신청이 예. 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허탕을 치기도 하는 그래서 발길을 돌리는 이제 이런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특히 주민센터에서는 종이나 카드로 된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식의 민생 쿠폰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도 많은 분들의 발걸음이 몰렸는데요. 오늘도 아마 은행이나 또 주민센터에는 많은 분들이 이 소비 쿠폰 신청하기 위해 발걸음을 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지원금 카드 판매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쿠폰을 되팔기 위해서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들 불법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소탐대실하지 마시라. 예. 작은 거를 이렇게 탐하다가 오히려 예.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이 현금깡, 카드깡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미 어떻게 보면 중고 마켓에 15만 원짜리 13만 원을 판다라는 걸 하지만 그거 들키면은 아예 15만 원 다 환수당하고 예. 그 외에도 마치 거래했는 것처럼 꾸밀 경우에도 이게 보면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나 여신 전문 금융법 등에 의해서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것처럼 잘 쓰시고 그 지역 화폐를 해서 지역 어떤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년 동안 휴대전화 시장을 규제해온 단통법이 오늘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유통점의 추가 지원금을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지만 오히려 유통점 간 경쟁을 막아 소비자 혜택이 줄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이 격화할 걸로 전망되는데 방송통신위원회는 대응 TF를 운영해 시장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방글라데시 공군 훈련기가 학교에 추락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학교에서는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가 컸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건물 한켠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짙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공포에 질린 학생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쳐나오고 교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지 시각 21일 낮 방글라데시 북쪽 우타라 지역에 위치한 초중고 통합학교에 공군 훈련기가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를 포함해 최소 20명이 숨지고 170여 명이 다쳤습니다. গেটে যাওয়ার সাথে সাথে দেখলাম যে পিছন থেকে কি জানি একটা আসলো মানে একটা আওয়াজ হলো আর পড়ে গেল আগুন শুধু আগুন আর ধোঁয়া 공군기는 이륙 직후 인근 학교 교내에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훈련기 잔해가 초등학교 건물 측면에 충돌하면서 큰 구멍을 냈고 당시 교내에선 수업이 한창이어서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적어도 50명 이상이 화상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যখন বের হইছি দেখি যে যেখান দিয়ে আমরা সিঁড়ি দিয়ে ক্লাসে উঠি সেই সিঁড়ির জায়গাটা পুরোটা পুড়ে গেছে আর সিঁড়ির ওই পাশে ওখানে অনেকে মানে গড়াগড়ি করতেছে. 군 당국은 훈련기가 기계적 결함으로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추락한 공군기는 중국이 구소련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노후 전투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가 애도의 날을 선포하고 사고 수습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어제 경남 산청군에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흙탕물에 빨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남긴 흔적은 말 그대로 처참했습니다. 사진 기자들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만나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폭우로 물이 끊기자 빨랫감을 들고 인근 개천으로 나왔는데요. 흙탕물에 아무리 빨아도 물에 잠겼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된 집을 청소하려면 이렇게 군청에서 보내온 물을 담아가야 합니다.
충남 예산의 한 농민은 쌓아둔 곡식이 다 떠내려간 텅 빈 창고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의 터전을 다 잃은 모습을 보니 너무나 안타까운데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선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피해 지역이 워낙 넓어서 복구 작업은 더딜 수밖에 없는데요. 각계각층에서 수재민들을 위해서 봉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한 수해 지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물에 젖은 폐기물을 옮기고 있습니다. 복구 작업을 위해 국군 장병들도 발벗고 나섰는데요. 수재민들이 다시 삶의 터전을 찾을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수재민들을 위한 성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분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장이었습니다. 대서에는 더위 때문에 염소뿔도 녹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1년 중에 가장 더운 절기 대서입니다. 이 이름에 맞게 오늘도 찌는 듯이 덥겠는데요. 폭염특보는 전국에 확대 강화되고 있고요. 밤 사이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곳곳에 33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자세한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이 31도, 청주와 대전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폭염 속에 소나기도 내립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많게는 60에서 8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짧은 시간에 강한 비와 함께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더위의 기세는 점점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